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물론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특집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들은 일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여당 압도적인 승리다. 국민은 야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뭐 예상 의석수까지 다 합하면은 여권이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 넘는 수준이 아니라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패배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출마했습니다만 패배했고요. 당 역시 참패를 맞았습니다. 어제 대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자, 반면에 서울 종로에서요. 이낙연 후보는 승리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선 전초전 압승을 거뒀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거의 2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대권과도 유리해진 이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총선 결과 개별 지역구 그리고 전체 정당별 의석수 다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도 또 있었습니다. 되살아난 지역주의다. 그렇습니다. 전국 지도를 놓고 딱 보면은 갈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당은 서쪽, 야당은 동쪽, 표심 동서양분, 과거에 많이 보았던 현상. 그동안 좀 희석이 됐다 이런 평가 있었는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양당에 밀려 제3정당들은 붕괴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투표율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율이요. 66.2%. 2000년 이후에 총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기록을 했습니다.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상황에서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총선보다는 무려 8.2%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TK, 대구 경북 투표율이 상승한 점이 본투표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 정당 소속이신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벼랑부 변호사 한국당 소속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소개할 때 한국당이라고 그랬네요. 벼랑부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입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총선 결과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가요, 지역구 선거도 그렇고요, 비례대표 선거도 그렇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중앙선거안위원회가 이제 최종 집계를 해서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잡혔습니다. 먼저 지역구 개표 결과를 정당별로 좀 보겠습니다. 253석이죠. 그런데 민주당 163. 이 정도면요. 이 자체만으로 과반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통합당 84입니다. 84. 민생당 0. 정의당 1석. 무소속이 5석. 기타 0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된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죠. 이 득표율을 보면요. 미래한국당이 34.13%, 더불어시민당 33.23%.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 정당이요. 여기 위에는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없습니다. 그 정당들의 비례 정당입니다. 이렇게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그 아래입니다. 정의당이 9%를 좀 넘겼고 국민의당은 6%대, 열린민주당 5%대, 민생당은요 3%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3%를 넘겨야지 비례 의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미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득표율을 기준으로 예상 비례 대표 의석을 좀 세봤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치는 아니고요.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계산을 한 뒤에 발표할 예정인데 원래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일단 예상치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이제 5석, 3석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민생당은 0석으로 돼 있고요.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다 이제 종합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제 합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두 의석을 합하면 180석이 됩니다. 과반이 아니라 180석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어떻게 보면 좀 가까스로 100석을 좀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정의당 6석,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각각 3석, 그리고 무소속이 5석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예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예상된 겁니다. 예,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자, 좀 정당이 많으니까요.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범여권으로 통하는 정당과 범야권으로 통하는 정당을 좀 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189석, 그다음에 106석. 뭐 이렇게 대충 숫자가 되고 이제 무소속은 뺀수치고요. 무소속이 나옵니다. 범여권이 압도적인 거죠. 이 정도면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범여권의 그동안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범여권의 우위를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예상한 분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거 결과 화면으로 좀 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신문들이 좀 분석하고 있는데 조금씩 결이 좀 다릅니다. 자, 먼저 서울신문 기사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보다 보수 야권을 심판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아주 강하다. 그리고 개혁, 세대 교체 열망이 뜨거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체, 개혁에 대한 열망과 보수 야권에 대한 심판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선거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코로나 블랙홀에 묻힌 정권 심판론, 민심은 안정을 택했다. 앞선 서울신문 기사하고는 약간 분석의 결이 다르죠. 여기는 원래 정권 심판론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 사라졌다. 블랙홀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심은 안정을 택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에다 힘을 실어준 거니까요. 내용 좀 더 보시죠. 여기 보면 위기에 몰린 여당의 전화위복이 됐다. 코로나 정부 대응 해외 호평에 경제 실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국 정국에 관련된 내용 등등 이 표심을 흔들 이슈들이 파급력을 잃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반면에요.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통합당 탄핵 후 수권 세력 능력 입증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하나 있는데요. 이 평가는 좀 야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공천 실패의 막말 자충수 역대급 참패 후폭풍이 거셀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기사를 3가지 봤는데요. 패널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앞에 준비된 판넬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 결과
과연 이런 결과를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씩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총선 결과를 좌우한 변수 또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자, 쓰신 분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좀 쓰신 분도 있어서 그 사이에 기사 하나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앙일보 기사는 이 몇 가지 이 요인들을 좀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요인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는지 여기 보면 한 5가지 정도 소개가 됐는데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OS 그리고 막판에 이슈가 된 재난지원금 이것이 여당의 승리를 도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SOS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걸어왔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진단키트 이런 걸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여당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 얘기고요. 여기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긴급 재난지원금 경쟁이 불붙으면서 이건 역시도 여당엔 호재로 작용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통합당 잇따른 막말. 이게 아주 큰 타격을 줬다. 그리고 통합당 공천 파동. 마지막으로는요. 민주당의 경우 조용한 선거 콘셉트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용히 치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5가지 변수를 지적하고 있는데 패널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지금 나온 이 총선 결과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번 총선을 보면은 예. 보수는 그대로입니다. 예. 전 고 박완서 소설가가 쓴 거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소설 있잖아요. 예. 그걸 패러디하면은 그 많은 보수는 어디로 갔을까? 보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중도를 끌어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통합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통합만 하고 혁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냉정한 심판을 내렸다.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저는 예. 코로나하고 탄핵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다른 정권 심판을 뒤에 엎어버려서 예. 희석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황교안 대표의 우물쭈물 리더십으로 아직도 저기는 회초리 더 맞아야겠어.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많은 중도층들이 예. 이번에 더 하던 더불어민주당을 택한 거 아닌가. 한쪽은 대박이고 한쪽은 쪽박 찾잖아요. 예. 샤이 보수도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나타나지 않은 걸로 분석이 별로 됩니다. 없는 걸로 나타나서 그거는 예. 중도층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하더라도 예. 호떡 공천했잖아요. 호떡. 호떡 뒤집잖아요. 예. 공관위에서 한 거를 호떡 뒤집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말 파동하고. 예. 종로 출마하려면 좀 빨리 선언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그것도 늦었다. 그렇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하려면은 과거 2016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영입할 때는 공천권까지 다 줬어. 예. 비대위원장을 시켰잖아요. 예. 여기는 공천은 자기네가 다 하고 와서 연설이나 하러 다니라고. 그걸 국민들이 먹히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탄핵할 때 총리하신 분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황교안이 거로 탄핵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예. 이번에 당대표에서 사퇴하지 말고 예. 완전히 진짜 떠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번 총선에 은퇴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예. 끌고 가지 못한 책임은 저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확인했죠. 이런 총선 결과의 이유는 우물쭈물 리더십. 그 리더십은 바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윤영걸 대표님이 호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그 옆에 박창환 교수님 역시 황교안이라고 쓰셨네요. 네, 작년 한국당 1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예. 당대표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예.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예. 황교안 대표의 중도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 내년 총선 어렵다라고 얘기를 예.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극우 보수에 기반한 예. 극단적인 대여 투쟁을 쭉 이어갔는데 이게 멈출 때 멈췄어야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대응조차도 예. 이런 극단적인 그런 반대, 어떤 대응 이런 것만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데
통합당만이 문제 있다라고 계속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소위 발목 잡는 느낌을 계속 줬다라는 거죠. 이런 극우 보수에 기반한 극단적인 대여 투쟁의 부산물이 예. 호떡 공천이었고 거기에 따라온 양념이 예. 막말이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예. 결국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예.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작년 1월 달 전당대회에서 황세모라고 불렸던 예. 아까 우물쭈물 리더십 얘기하셨는데 예. 그 문제가 당에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예. 코로나 국면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반대만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은 저는 황교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통합은 했습니다. 정달전 통합했고 보수 통합을 했는데 통합 이후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만 남아갖고 총선을 치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는 저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오늘 민주당은 뭐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네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라고 쓰셨네요. 그 앞에 두 분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 나왔을 때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예. 이제 박근혜로 상징되는 구시대 어찌 예. 보면 뭐 수구 냉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 절연을 못한 거죠. 어찌 보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예. 황세모 결국은 좌충우돌을 하다가 예. 결론을 못 내린 거거든요. 예. 저는 아마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어떤 구시대적인 아니면 수구 냉전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뭐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게 뭐 좌파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우리가 지금 뭐 마스크 나눠주니까 갑자기 뭐 사회주의 얘기 나오고 예. 긴급 재난지원금 미국도 주는데 이게 예. 무슨 뭐 표퓰리즘이다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치 감각에서 네. 너무 멀리 벗어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핵심은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박정희 시대가 드디어 종말을 고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의 연장선이었거든요. 박근혜가 어쨌든 뭐 딸이기도 하지만 예. 그 어떤 그걸로 대표되는 예. 뭐 세력들이 예. 저는 이제 드디어 물러날 때가 됐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아마 저 보수야당이 좀 합리적으로 예. 아니면 좀 개혁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선 전에 뭔가를 단절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변왕봉 변호사는 통합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뭐 그 분위기 속에서 아마 좀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황교안이라고 쓰셨네요. 아마 뭐 앞서 세 분 말씀과 그렇게 다를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고 난 이후로 가장 적합하고 신속한 결정을 했었던 것은 어제 사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예. 호평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정치력이라든가 리더십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결정해야 할 시기에 항상 그 좌고우면하는 것이 많았었고 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많았었거든요. 예. 어차피 이 당 자체는 황교안이 당대표가 됐었다면 황교안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진행을 했어야 되고 공천에 있어서도 본인이 정권을 휘둘러서 일을 했었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공천에는 정권을 주겠다.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에게 정권을 주겠다. 당대표가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이 돼버렸었거든요. 아마 예. 이전에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당대표가 뭘 하는 거냐. 이거는 뭐 김용호한테 맡기고 이거는 김종인한테 맡기고 당대표 역할이 보이지가 않는다.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선거를 끌어갔어야 하는데 예. 항상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본인은 나서지 않고 그거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이거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황교안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33%, 34%의 보수들은 결집을 했었지만 중도층을 끌어들일 만한 흡입력은 전혀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그냥 집토끼만 겨우 사수하는 수준이 돼버렸었던 것이지 예. 산토끼들을 전혀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다만 근데 이것이 그 수권 세력으로서 미래통합당이 예. 아직 표를 줄 수 없다라는 중도층의 표심이 반영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지금 여당이 정부에 너무 잘하고 있다. 거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야말로 이건 미래통합당이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사 효과를 얻었던 것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미래통합당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변환봉 변호사는 집권 여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니라 통합당이 너무 준비가 안 되고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거예요. 곰곰이 듣고 계신 현근택 변호사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 집권 중반기에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예. 정권 심판원이 당연히 뭐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을 잘했다. 이 예. 평가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저희 당 지지도에 나타나고 예. 있고 사실은 이번에 총선을 치른 것 자체도 우리는 뭐 아주 당연시 여기지만 해외 언론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예. 이런 데는 선거를 다 연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잘한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앞 세 분 말씀처럼 어쨌든 지금 보수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념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고 아니면 과거와 단절도 못 하고 있고 예. 리더십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 저는 아마 좀 마지막에 아쉬운 게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더 일찍 데리고 와서 일찍 모시고 와서 공천에도 좀 관여하게 하고 이랬으면 그 얘기는 아까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렇죠. 또 제가 그 부분에 보기에 대해서. 지금 선거 과정에서 그나마 좀 메시지를 내거나 지금 뭐 제명 이런 거 빨리 결정하는 거는 김정인 위원장이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막판에 또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 그 이 지금 예. 대표하는데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저는 아마 김정인 위원장이 앞으로 이 미래통합당을 뭐 비대위가 됐든 어쨌든 조금 더 이끌어갈 가능성이 당분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약간 결과 설명하는데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야당에 대한 심판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여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겁니까? 야당에 대한 심판이 여당 지지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 여당에 대한 지지가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 따라서는 약간 무게를 다르게 두고 있어요, 지금요. 예, 뭐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을 황교안이라고 쓰긴 예. 했지만 이것의 출발점은요. 예. 여당이 못한다면은 예. 지난 총선 때 123석, 122석 예. 한 석 차이로 1, 2등이 갈렸어요. 예, 예. 그런데 1992년 이래로 예. 보수가 두 자릿수를 얻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여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예. 야당이 못해도 너무 못했다. 아, 코로나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예. 가지 상황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나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기는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석은 달성할 수 있어요. 세 자릿수는 예. 가야 되는 건데 왜 28년 가까이 동안 예. 세 자릿수도 못 되는 이런 참패를 했냐? 결국은 이런 참패의 가장 예. 큰 원인은 당 내에서 즉 통합당 내부의 보수의 보수 내부의 문제점을 찾는 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역구에서 세 자리도 못고 두 자리에 머문 것은 못해도 너무 못했다. 지금 그 말씀에다 약간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선의 이유, 뭐 총선 결과의 이유, 그다음에 총선 결과의 의미, 뭐 이런 것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죠. 지도가 있습니다. 총선 결과요, 전체적으로 색깔로 좀 나타냈습니다. 딱 보시면 일단 이쪽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리고 이제 핑크색은 미래통합당을 말합니다. 나머지 뭐 회색은 이제 무소속도 있고요, 뭐 정의당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 한눈에 딱 보세요. 딱 나눠져 있죠. 호남과 영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새벽 2시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모습이나 색깔을 보십시오. 그리고요, 여기도요, 충청도도 이렇게 또 색깔이 나눠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구나. 사실 지난 선거요, 4년 전 기억을 돌려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호남에서도 당시에 보수 정당의 당선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쪽 영남 쪽에서도요, 민주당 계열 정당의 당선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고 많이 섞여 있었죠, 이쪽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극명하게 색깔이 나눠졌습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민주는 호남, 통합은 TK 싹쓸이다. 지역주의 벽 되레 견고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번 선거에 저는 나쁜 점이 예. 감동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아. 예, 감동 스토리. 적진에 가서 성을 탈환하는 이런 예. 감동 스토리가 없어요. 예. 과거 20대 선거에는 왜 그 민주당도 저 대구에서도 많이 되고 예. 부산 경남에서도 많이 됐잖아요. 교도보도 확정하고 예. 또 국민의당도 또
호남에서도 많이 되고 예. 그래서 제3당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엔 지역적으로 그냥 딱 나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만 보면은 빨간색이 더 많네. 예. 저기 저 보수가 이겼네. 또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하지만은 저 수도권 쪽에는 예. 거의 뭐 저 민주당이 석권했으니까 예. 저런 점이 그 지역 구도로 더 대결 구도로 나타난 게 예. 이번 선거에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그 진영이 너무 그냥 나뉘어져 버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재벌이 두 개 재벌이 중소기업을 그냥 아예 말살을 시켜버린 거 아닌가. 재벌 이름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예. 그 미래통합당 두 재벌이 그냥 예. 제3의 정당을 설 자리를 없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의 민심도 예. 있지만 또 하나는 선거법이 잘못된 영향이 있죠. 어. 선거법을 그 위성정당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쪽으로 예. 선거법이 되기 때문에 예. 위성정당을 통해서 다 흡수하는 또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선거에 예. 좀 아쉬운 점은 좀 지역구도, 진영 논리 이게 더 강화됐다. 이래서 21대 국회도 예. 앞으로 극한 대결로 더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또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겼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행스러운 게 예. 레임덕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레임덕 걱정 안 하고 예. 거의 180석 정의당까지 하면 190석에 가까운 예. 뭐 헌법 개정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힘이 예. 있어요. 자칫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독주할 가능성이 있고 예. 야당은 또 극한 투쟁으로 가서 어. 또 장외로 또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정우택 변호사. 네. 방금 전에 봤던 화면 다시 한번 좀 잡아주세요. 지도가 나온 화면이요. 네. 요 화면 말고 그 앞에 다른 지도 나온 화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보다 그 다음 화면이 더 업데이트가 된 화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의석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 지도를 좀 봐주세요. 정우택 변호사. 네. 호남입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죠. 네. 호남이 전체가 28석의 지역구 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죠. 여기 하나. 여기만 딱 하나가 무소속이고요. 2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쪽 TK 대구 경북 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보면 TK 지역 전체 의석이 25석입니다. 그중에서 대구에서 한 석만 무소속입니다. 그나마 사실은 여기는 사실상 보수 정당 소속이라고 무소속입니다만 그런 인물이 당선된 곳이고요. 이렇습니다. 25석 중에서 24석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남 쪽입니다. 일부 지역 무소속과 민주당 몇 석 정도 빼고는 다 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정우택 변호사, 이거 어떡하죠? 저기 지금 무소속 두 분도 아마 입당할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김태호고 왼쪽은 그러니까 다 이영호. 그러니까 여기 색깔 그렇죠. 바뀔 거라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두 분 다 보면. 입당하겠다고 지금 뭐 얘기하고 근데 있으니까. 또 민주당 쪽에서는 탈당한 사람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예. 오른쪽에 있는 뭐 홍준표 당선자도 그렇고 예. 다 아마 이제 입당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러면 있어서. 색깔이 다 또 메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오른쪽 위에 아마 강원도 권선동도 아마 방위 복귀해서 역할을 하겠다. 원내대표 그러면은- 출마하겠다 벌써 그럼 선언했거든요. 색깔이 더 선명해지는 거네요.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제 대구의 김부겸 예. 의원이나 이제 부산의 김명춘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저희 당에서 예. 부산이라든지 대구를 이제 대표하는 이런 분들인데 예. 낙선은 됐거든요. 굉장히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 반작용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주당이 많이 되는 거에 예. 대해서 아마 이쪽 그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TK 쪽에서 뭐 우리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향후에 예. 어떤 사실은 이 지역구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대선거구 중대선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제도 논의도 많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이걸 유일하게 깨기 된 거는 위해서. 이제 준연동형밖에 없었는데 예. 향후 아마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선거 제도 부분을 예. 저는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결과 총선 결과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도에서 뭐 극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